어디서 우리 집 핏줄인지 알 수도 없는 애를 임신해 와서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거야? 그 순간 이정화의 발이 수진의 배를 향해 거칠게 날아왔습니다. 그야! 짧은 비명과 함께 수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탁자 위에 와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붉은 와인이 대리석 위에 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아기 제발! 우리 아기만은! 수진의 손이 떨리며 배를 감쌌습니다. 남편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속 시원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 단지 안쪽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곳은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죠.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들은 하나같이 웅장했고 대리석 현관과 넓은 정원이 달린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그만큼 화려해 보였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수진은 30살의 영어 강사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강남의 한 중형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좁은 원룸을 나서는 게 수진의 일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진은 늘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수진은 성실했고 학생들에게 늘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끝까지 옆에 앉아서 설명해줬고 시험을 잘 보면 진심으로 기뻐해줬죠. 학부모들도 수진을 신뢰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반으로 보내주세요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늘 빠듯했습니다. 월세 50만 원, 관리비, 식비,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죠. 저녁이면 수진은 학원 근처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곤 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그날도 수진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수업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죠. 저기, 혹시 영어 강사님이신가요? 아까 학원에서 나오시는 거 봤는데요.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아, 네. 맞아요. 수진이 대답하자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정민석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수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줬죠. 수진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석 역시 수진의 따뜻함과 순수함에 끌렸죠. 그 뒤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주말이면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은 한서그룹 재무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런 사실을 특별히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궁금해하지 않았죠. 그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석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수진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고 미래를 함께 꿈꿨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수진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졌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원룸 화장실에서 검사를 하는 동안 수진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수진은 테스트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민석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수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을 만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민석 씨, 저 아기가 생겼어요. 민석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괜찮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되잖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에 수진은 안도했습니다. 민석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석의 가족이었습니다. 민석이 어머니 이정화에게 결혼 의사를 밝히자 이정화는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어디 집 딸이야? 민석은 수진이 평범한 영어 강사라고 설명했죠. 이정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정에 휘말린 거야. 그래도 체면은 있으니 식은 해야겠지. 수진과 이정화가 처음 만난 날, 이정화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집안은 어디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수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십니다. 이정화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임신부터 시킨 거야? 수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민석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준비는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예약됐고 하객 명단이 작성됐죠. 하지만 수진에게는 하나하나가 부담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메이크업을 받을 때도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결혼식 당일 수진은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밝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행복한 날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석이 있잖아. 우리 아기도 있고. 거울 속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죠. 식이 끝나고 수진은 민석과 함께 한서가의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한서가의 본가는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깔린 거실, 높은 천장에 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면을 가득 채운 고가의 그림들. 모든 것이 수진이 살아온 세상과는 달랐죠. 수진은 민석의 손을 꼭 잡고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본가의 거실에는 이정화와 수진만 남게 되었죠. 민석은 잠시 위층에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고 이정화는 와인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이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객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었니?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결혼 전에 배부터 불렸다더라.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이정화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이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은 무의식 중에 배를 감싸고 있었죠. 이정화는 와인 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사랑, 그건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야. 세상은 그런 말로 안 돌아가.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말이지. 이정화는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정화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기 때문이죠. 넌 평생 올라올 수 없는 자리야. 우리 집안 이름 앞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게 수치야. 이정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민석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정화는 코웃음을 쳤죠. 노력?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넌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수 없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야. 바로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화는 아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죠. 민석아, 내가 책임질 일은 내가 대신 정리했어. 넌 그저 회사 일이나 신경 쓰면 돼. 수지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죠. 하지만 민석은 어머니와 수진 사이에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지켜줄 생각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무서웠죠. 그는 평생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 그늘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정화는 민석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아, 이 여자 감싸면 이 집 아들 자격도 없어. 내가 뭘 선택할지는 내 마음이지만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해. 그 말에는 분명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빛 속에 있던 마지막 희망이 꺼졌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죠.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잠깐만 수진아 민석이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정화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민석아, 가만히 있어. 이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민석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정화가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말했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이정화는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배를 노려봤습니다. 그 아이도 우리 집안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 수진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제발 아이만큼은 하지만 이정화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넌 자격이 없어. 이 애가 우리 집 애인지도 솔직히 확실하지도 않잖아. 이정화의 말은 독침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한 사람만 사랑했고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준 수진에게 그 말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민석아, 넌 어떻게 생각해? 정말 내 아이가 맞다고 확신해? 이정화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수진에게는 칼보다 더 아팠죠. 이정화는 수진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어디서 우리 집 핏줄인지 알 수도 없는 애를 임신해 와서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거야? 그 순간 이정화의 발이 수진의 배를 향해 거칠게 날아왔습니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수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탁자 위에 있던 와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붉은 와인이 대리석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핏자국처럼 보였죠. 어머니, 민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는 배를 감싸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죠.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은 수진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이정화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민석아, 이건 필요한 일이야. 그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치기 전에 정리하는 거야. 이정화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민석을 바라봤죠. 당신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죠.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을 나가며 수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이정화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수지는 위층 방으로 올라가 몇 가지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지갑, 그리고 가방 속에 넣어둔 초음파 사진 한 장. 아기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던 날 받았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짐을 들고 본가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 집에는 더 이상 자신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지는 배를 감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서가의 대문을 나선 수지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수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배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버티자 수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다리에 힘이 풀렸죠. 수지는 가로수 옆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폭우로 변했죠. 차가운 빗물이 수진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옷은 금세 젖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아기야 미안해.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수지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비에 젖어 흐릿해진 사진 속에는 작은 생명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꼭 지킬 거야. 폭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수지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죠.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배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수지는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발이 헛디뎠죠. 수지는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수진의 몸이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수지는 배를 감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우리 아기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빗소리가 멀어지고 세상이 조용해졌죠.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지는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보였죠. 이봐요. 정신 차려요.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흰 머리,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죠. 병원이 바로 앞인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응급실로 들것 가져와요. 임산부가 쓰러졌어요. 곧 병원 직원들이 달려왔고 수지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죠. 혈압 체크, 심박수 확인, 태아 심음 들어봐요. 수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병실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아까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네요. 여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배를 만졌죠. 제 아기는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괜찮아요. 아기도 당신도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지금은 안정됐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수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죠. 한참을 울고 난 뒤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은 박혜원이에요. 이 병원 산부인과 교수죠. 혜원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수진은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아주신 건가요? 우연히 퇴근하다가 봤어요. 비 맞으며 쓰러져 있는 임산부를 그냥 지나칠 순 없었죠. 혜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 시간에 임산부가 혼자 비를 맞으며 길에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수지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어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네, 지키고 싶어요. 이 아이를 꼭 지키고 싶어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원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오래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부잣집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집안에서 날 받아들이지 않았죠. 나는 가난한 의대생이었고 그 집은 사업가 집안이었으니까요. 수지는 숨을 죽이고 혜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요. 집안 배경도 돈도 없다고요. 결국 나는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어요. 그 남자도 날 지켜주지 못했죠. 혜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다시 담담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이도 사랑도 자존심도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의대를 마쳤고 교수가 됐죠.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무너뜨린 나를 내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수지는 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혜원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아직 30이에요.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집도 의지할 사람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원은 단호하게 말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누구에게도 밟히지 않는 인생, 내가 함께 할게요.
수지는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혜원은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강해져야 해요. 세상이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이 세상은 차갑지만 너만은 따뜻하게 지킬게. 약속할게. 수진의 눈빛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너 이름은 하늘이야. 세상에서 가장 넓고 자유로운 아이로 자라.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이로 말이야. 수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첫 약속을 했습니다. 혜원은 그런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하늘.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수지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 아이를 위해 누구보다 강한 엄마가 되겠다고 말이죠. 8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건물 입구에는 큰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라이나 바이오테크. 대한민국을 뒤흔든 바이오 신생 기업이었습니다. 최고 경영자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대형 책상 앞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샤프한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빛. 이수지는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리나 이라이나 바이오테크의 최고 경영자였죠. 리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8년 전 비를 맞으며 쓰러졌던 그 거리가 저 아래 어딘가에 있었죠. 리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리나는 혜원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혜원은 생활비를 지원해줬고 리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줬죠. 리나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혜원의 병원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하늘이 태어난 날 리나는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너만은 행복하게 키울게. 엄마가 약속할게. 그날부터 리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는 아이를 돌보고 낮에는 일을 했죠.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리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리나에게 제안했습니다. 바이오 연구소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당신 영어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리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번역 일을 맡았지만 점차 연구 데이터를 다루게 됐죠. 리나는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바이오 기술, 경영 전략, 투자 유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그리고 5년 뒤 리나는 혜원과 함께 작은 바이오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이나 바이오테크의 시작이었죠.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리나가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고 대형 제약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금이 몰려들었고 회사는 업계의 주목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죠.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에 리나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한서그룹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리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한서그룹? 네, 긴급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인수 합병건으로 상담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리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회의실을 준비하세요. 내일 오전 10시로 잡으세요. 다음 날 아침 라이나 바이오테크 회의실. 긴 테이블 한쪽에 리나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빈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나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0시였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걷는 여자는 이정화였고 그 뒤를 정민석이 따라왔죠. 리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화는 리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실례지만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오신 건가요? 차갑고 건방진 목소리였습니다. 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제가 리나 이입니다. 이정화는 리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민석은 리나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분명히 수진이었습니다. 수진 아니, 당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회장님. 그리고 민석 씨.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정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살아있느냐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느냐고요? 리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리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8년 전 회장님은 임산부를 발로 찼죠. 비 오는 날 길거리에 내쫓으셨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리나를 바라볼 뿐이었죠. 이정화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과거 일은 됐고 오늘은 사업 이야기를 하러 온 거야. 한서그룹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리나가 말을 끊었습니다. 한서그룹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것도,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도, 채권자들이 줄을 서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저희에게 인수합병을 제안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정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조건을 제시해봐.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협상? 리나는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협상하러 온 게 아니에요. 리나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건 한서그룹의 부채 목록과 자산 평가서입니다. 제가 이미 조사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결론은 이겁니다. 한서그룹은 더 이상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정화는 서류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제가 한서그룹을 인수하겠습니다. 리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이 제안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제가 인수하겠다고 통보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리나를 바라봤죠. 내가 우리 회사를... 네. 그리고 조건은 하나입니다. 회장님은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으시고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셔야 합니다.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아니 리나 씨.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도 살 길을 살 길. 리나는 민석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8년 전 당신은 나한테 살 길을 줬나요? 아니면 회장님은 임산부에게 살 길을 주셨나요? 리나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이정화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8년 전 임산부를 걷어찼던 그 발이 기억나세요? 그 발이 딛고 서 있던 자리는 이제 제 발밑에 있어요. 세상은 돌고 돕니다. 회장님도 그걸 이제 배우실 때가 됐죠. 이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리나는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제안을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안에 한서그룹은 파산할 겁니다. 선택은 회장님 몫이에요. 리나는 서류를 이정화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틀 안에 답을 주세요.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리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이정화와 민석은 말없이 서 있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서그룹 본사 앞 아침부터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리포터들이 마이크를 들고 생중계를 준비했죠. 무언가 큰 일이 터질 거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경찰차 여러 대가 한서그룹 본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형사들이 차에서 내렸고 그 뒤를 검찰 수사관들이 따랐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서그룹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형사들은 곧장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죠. 회장실 문 앞에 도착한 형사 한 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검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문이 열리고 이정화의 비서가 당황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정화 회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실 안 이정화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해 보였지만 이정화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정화 씨 횡령 및 배임 그리고 탈세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죠. 무슨 소리야? 증거가 있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내역, 허위 회계장부, 그리고 해외 비자금 계좌까지요. 형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수갑이 이정화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았죠. 이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누군가 날 모함한 거야. 법정에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용히 따라와 주십시오. 형사들은 이정화를 이끌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회사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이정화를 바라봤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회장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수갑찬 모습이 찍히는 게 견딜 수 없었죠. 평생 남들 위해 군림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에 실린 이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저 멀리 한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리나였습니다. 리나는 건물 입구 옆에 서서 이정화를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리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이정화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에는 복수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정화는 뒤를 돌아봤지만 리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차는 점점 멀어져 갔고 한서그룹 건물도 작아져 갔죠.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정화 체포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한서그룹 이정화 회장,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한서그룹 경영 위기 심화. 리나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던 리나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8살 하늘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숙제 다 했어요. 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하늘이 정말 대단하네. 엄마가 확인해 볼까? 하늘이는 공책을 펼쳐 보여줬고 리나는 하나하나 칭찬해줬죠. 엄마, 근데 오늘 뉴스에 나온 사람 누구예요? 하늘이가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리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옛날에 잠깐 아는 사람이었어. 나쁜 사람이에요?
하늘이의 순수한 질문에 리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저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리나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도 잘 모르겠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늘이를 재운 뒤 리나는 혼자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찬 바람이 불었고 리나는 두 팔로 자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원이었습니다. 리나 뉴스 봤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리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혜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아직이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리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혜원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리나야, 복수는 끝이 없어. 내가 그 사람들을 무너뜨렸으니 이제 그만 놔주는 게 어때? 놔주라고요? 리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놔줬나요? 제 아이를 지키려던 저를 길거리에 내쫓고 발로 찼던 사람들이요? 혜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혜원 선생님, 전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이정화만으로는 부족해요. 민석도 그리고 한서그룹 전체도 무너뜨릴 거예요. 리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리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8년 전 비를 맞으며 쓰러졌던 그날 밤에도 하늘에는 별이 있었을까요? 리나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너무 어두웠으니까요. 다음 날 리나는 다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한서그룹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수 조건을 수락하겠다고 합니다.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일주일 뒤 정식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라이나 바이오테크는 한서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리나는 이제 한서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 됐죠. 한때 자신을 쫓아냈던 바로 그 회사의 주인이 된 겁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리나는 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비에 젖어 쓰러졌던 그 밤, 배를 감싸고 울던 자신의 모습을요. 그리고 다짐했던 그 약속을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 리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리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리나는 매일 회사와 집을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서그룹 인수 후 회사 구조 조정이 한창이었죠. 불필요한 부서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리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리나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걸 잃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복수를 완성했는데 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리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나는 하늘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밥을 먹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죠.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 대단한데? 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죠. 리나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그걸 눈치챘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나는 깜짝 놀라며 하늘이를 바라봤죠. 엄마가 그래? 네. 엄마가 웃어도 진짜 웃는 것 같지 않아요. 리나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8살 아이도 알아차릴 정도로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꼈죠. 리나는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리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걸요. 복수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혜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리나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혜원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고 혜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리나야, 내가 이정화를 무너뜨린 건 알아. 한서그룹도 인수했고. 근데 이제 그만 멈춰야 하는 거 아니야? 혜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민석도 책임을 져야 해요. 민석?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그 사람은 날 지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날 발로 찰 때 그냥 서서 보고만 있었죠. 그것도 죄예요. 리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혜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나야, 복수는 이유가 될 순 있어도 행복이 되진 못해.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도 과거는 바뀌지 않아. 그 상처도 사라지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리나는 혜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잊으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짓을 다 잊고요? 혜원은 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다만 이제 그만 놔주라는 거야. 내 자신을 위해서. 혜원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에 집착하느라 정작 내 옆에 있는 하늘이를 놓치고 있잖아. 그 아이가 얼마나 엄마를 필요로 하는데. 리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원의 말이 가슴에 박혔죠. 맞았습니다. 요즘 리나는 하늘이보다 복수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학교 행사도 빠뜨리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선생님 말이 맞아요. 리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요즘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복수를 했는데도 마음이 안 편해요. 오히려 더 공허해진 것 같아요. 혜원은 리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건 내가 사람이기 때문이야. 복수는 결국 독이거든. 상대를 해치지만 자신도 함께 해치는 거야. 리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그만 복수 말고 살아야 해. 내 인생을 하늘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진짜 승리하는 거야. 혜원의 말에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리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민석을 만나기로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과거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리나는 민석에게 연락을 했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약속 장소에 도착한 리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민석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8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민석은 리나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올 줄 몰랐어. 저도 올지 말지 고민했어요. 리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수진아, 아니, 리나 씨. 나 정말 미안해. 뭐가요?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한 거. 어머니가 널 내쫓을 때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겁쟁이처럼 그냥 서 있기만 했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나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 그때 이미 알았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리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날 지켰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죠.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 너랑 아이를 생각하면서 리나는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알아.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지.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아이를 볼 수 있을까? 민석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리나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하늘이는 제 아이예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고 리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이에요. 리나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리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순간 리나는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걸요. 리나는 핸드폰을 꺼내 하늘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아, 엄마야. 오늘 일찍 퇴근할게. 우리 같이 저녁 먹고 영화 볼까? 하늘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요? 좋아요, 엄마. 전화를 끊은 리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짜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리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정화를 마지막으로 만나기로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과거와 완전히 이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리나는 교도소 면회 신청을 했고 며칠 뒤 면회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면회 날 리나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리나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한 리나는 면회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나뉜 좁은 공간.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리나 앞으로 곧 이정화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이정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주름이 더 깊어진 모습. 한때 화려했던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정화는 리나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이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비웃으러 온 거야?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리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사하러 왔어요. 마지막으로요. 이정화는 리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지막? 복수가 아직 덜 끝났다는 거 아니야? 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이정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리라 나는 이미 다 잃었는데 뭘 더 정리한다는 거야? 제가 정리하는 건 회장님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예요. 리나는 이정화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저는 회장님을 미워하며 살았어요. 그 미움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죠. 이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리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미움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요. 복수를 해도 상대를 무너뜨려도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날 용서하겠다는 거야? 이정화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리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니요. 용서는 안 해요. 회장님이 저한테 한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이정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리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미워하려고 해요. 미움에 붙잡혀 있으면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아이 이정화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잘 크고 있어? 리나는 놀란 표정으로 이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죠. 네. 건강하게, 밝게 자라고 있어요. 리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이네. 그 밤에 내가 발로 찼는데도. 이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사실 후회했어. 그날 밤부터 계속. 어떻게 임산부를 발로 찰 수가 있었을까? 나도 엄마였는데. 리나는 이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람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이정화는 계속 말했죠. 나는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았어. 집안, 명예, 재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 알겠더라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체면 때문에 사람을 짓밟았어. 내 아들의 행복도, 내 인생도, 그 아이의 생명까지도 다 짓밟으려 했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이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리나는 말없이 이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일렁였죠. 이정화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니 리나. 넌 정말 강한 여자구나.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해질 줄은요. 리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해져야 했어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야? 하늘이요. 세상에서 가장 넓고 자유로운 아이로 자라라고 지은 이름이에요. 리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이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리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자격이 있으니까요. 이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리나야. 이정화가 불렀습니다. 리나는 멈춰섰죠. 행복하게 살아.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살아남은 거고, 내가 승리한 거야. 이제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 리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리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바람이 불었고 리나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리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끝났어. 리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 말과 함께 리나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8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복수와 미움의 무게가 말이죠. 리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죠. 백미러에 비친 교도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리나는 전방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죠. 집으로 가는 길 리나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하늘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를 샀죠. 꽃다발을 안고 집으로 향하는 리나의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하늘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오셨네요. 리나는 하늘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하늘이 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 엄마, 그런데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리나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응, 엄마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끝냈거든. 어려운 숙제였어요? 응, 정말 어려웠어.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리나는 하늘이를 안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리나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8년 전 비 오던 그날 밤. 그때 리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그리고 지금 복수가 끝난 이 순간이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고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였죠. 리나는 회사 일을 정리하고 하늘이와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죠. 리나가 선택한 곳은 남쪽의 작은 해안 도시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이었죠. 차를 몰고 내려가는 동안 하늘이는 신이 나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바다다. 저기 바다 보여요. 그래, 우리 하늘이. 저기가 우리가 갈 곳이야. 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차는 해안 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고 곧 작은 펜션 앞에 도착했습니다. 펜션은 언덕 위에 있었고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난 뒤 리나는 하늘이와 함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하늘이는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엄마, 여기 조개 껍데기 있어요. 정말? 우리 하늘이가 찾았구나. 예쁘네. 리나는 하늘이와 함께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리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저 갈매기 봐요. 하늘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었죠. 리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도 저 갈매기처럼 자유로워졌어. 엄마,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리나는 하늘이를 안으며 대답했죠.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그냥 행복해서 한 말이야.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펜션으로 돌아왔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늘이는 피곤했는지 일찍 잠이 들었죠. 리나는 하늘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리나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지난 8년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던 그날 밤 리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미래도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리나는 그날 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바로 하늘이를 말입니다. 하늘이가 있었기에 리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해졌고 세상과 맞서 싸웠죠. 그리고 지금 리나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복수를 완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미움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진 것,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 그게 진정한 승리였죠. 리나는 핸드폰을 꺼내 혜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감사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잠시 뒤 혜원의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리나야. 내가 자랑스러워. 다음 날 아침 리나는 하늘이와 함께 다시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바다는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죠.
황금빛 햇살이 바다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해가 떠올라요. 하늘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리나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두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모래 위에 찍혔고 파도가 밀려와 그 자국을 지워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지워져도 괜찮았으니까요. 리나는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파도가 발끝을 적셨죠. 리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생각했습니다. 8년 전 비에 젖은 길 위에서 리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싹텄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는 사람으로 말이죠. 엄마, 뭐 생각해요? 하늘이가 리나의 손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리나는 하늘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생각했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야. 저도 행복해요, 엄마. 하늘이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리나는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하늘아, 엄마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할 거야. 네, 엄마.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하늘이가 리나의 목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리나는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태양이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푸르게 빛났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리나와 하늘이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리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인생은 다시 시작됐어. 이제 나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갈 거야.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며 살아갈 거야. 바닷가를 떠나며 리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모래 위에 남은 발자국들이 보였죠.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그 발자국들을 조금씩 지워갔습니다. 리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지워져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발자국이니까요. 리나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진짜 삶의 시작이었죠.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아무런 속박 없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죠. 리나도 하늘이도 이제는 그 갈매기처럼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복수의 무게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리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행복하게 살 거야.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늘이를 위해서. 그 다짐과 함께 리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